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절대평가로 전환되게 되면 성적 부풀리기가 가속화될 것이 아니냐. 근데 이제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가 이 성취평가제를 갖다가 도입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해봤더니 뭐 서울, 뭐 그다음에 대전, 대구, 뭐 이런 지역, 안양, 뭐 분당 이게 이제 교육적으로 굉장히 좀 열의가 높은 곳이죠. 그랬는데 예측했던 것과는 달리 부풀리기가 그렇게 심화되진 않았다. 정상적인 분포를 보인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국어 같은 경우가 18.6%, 이게 20%씩 딱딱딱 떨어져야 가장 이상적인 배열이긴 한데 거의 뭐 20% 내외로 우리가 본래 예상했던 분포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안정적인 분포를 보인다고 한다면 대학에서 굳이 일반고를 갖다가 일반고의 내신 성적을 불신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만일 이런 중학교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결과가 고등학교에서도 이어지게 된다면 대학에서 일반고의 성적을 불신하는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결론이 항상 중요하죠. 그래서 결론을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수시 같은 경우에 특별전형과 일반전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전형은 역시 특목고 몫으로 많이 가게 될 것이고요. 일반고 학생들도 특별전형의 대상자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반고에 다니면서도 자신이 어떤 뛰어난 성취도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특별전형의 대상이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여하튼 경우에 특별전형은 특목고가 많이 가져갈 것이고 또 일반전형을 이렇게 세분화하게 되면 그 일반전형에 있어서 지금도 이제 논술 우선 전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논술을 위주로 해서 뽑지만은 실제적으로 정시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많이 응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예를 들어 세 과목 합산해가지고 4등급 이렇게 최저를 걸어버리면 세 과목 4등급은 이거 굉장히 센 거거든요. 왜냐면 1, 2가 나와야 돼요. 세 과목 합산해가지고. 근데 일반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세 과목 합산해서 4등급을 맞추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술 우선 선발 같은 경우에 지금도 자사고라든가 특목고의 몫으로 많이 돌아가요. 근데 일반고 아이들 중에서도 사실은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최상위권 아이들은 좀 맞추거든요. 어차피 그 조건을 제시하는 학교는 최상위권 대학이기 때문에 일반고 아이들의 최상위권은 그 정도는 맞춥니다. 그래서 특목고 아이들과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일반고 아이가 최저를 맞출 요건만 되면 특목고 아이를 졌습니다. 논술에서 뒤떨어지지만 않는다면요. 자, 여하튼 특별 전형이든 일반 전형이든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여러분들 입시 뉴스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역시 논술과 면접이 당락을 가늠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1단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의 승부가 논술과 심층 면접이거든요. 이것을 통과해야만 합격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절대평가가 되면 이 등급선이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대학에서 이제 변별력을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어떻게 보면 논술과 면접밖에는 없는 것이죠. 본고사는 도입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논술과 면접을 통해서 대학들은 학생들이 가진 잠재력을 평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입 실전 논술 문제가 있죠. 지금 이제 자녀분들이 저한테 논술을 배우고 있는데 아직은 물론 병아리들이죠. 지금 이제 글쓰기와 말하기의 수준으로 보자면 아마 이제 돌 지나고 나서 이제 아장아장 걸을 때 이제 여기저기 부딪히고 상처도 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워크북 이제 강평해가지고 보내드리면 왜 이렇게 빨간색 투성이야? 내가 이렇게 실력이 형편이 없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실 텐데 그게 당연합니다.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 심해요.
여러분들은 차라리 지금 중학교 때 저한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중학교 학생들의 특성은 나이가 어릴수록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교육에 있어서. 이 가소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아이들이 아직 굳지 않아가지고 이 머리라든가 아니면 정서적인 게 굳지 않아서 제가 주무르는 대로 이게 변신을 합니다. 물론 조금 딱딱한 아이들도 개중에는 있긴 있는데 아직은 좀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제가 빚고 싶은 모양대로 빚어집니다. 근데 고등학생 되면 얘네들이 완전히 수분이 증발해버린 찰흙이거든요. 얘는 탁 건드리면 바삭하고 뽀개져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데 아직 이제 자녀분들은 대개 이제 중학교 지금 1, 2, 3학년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좀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홍익대학교 문제인데요. 홍익대학교 논술은 굳이 난이도로 따지자면 이제 중상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논술은 역시 스카이 논술이 제일 어렵고요. 서울대, 연대, 고대 논술, 특히 연대나 고대는 논술을 가르치는 선생들도 제대로 답하기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를 냅니다. 근데 변수는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게 선행학습 금지하고 그 다음에 교과과정을 넘는 수준에서의 대학별 고사 그게 바로 이제 논술과 면접이거든요. 그거 출제를 또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올해부터가 되겠죠. 올해 논술을 보는 데서는 조금 난이도가 좀 하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우리 지역 학교로서는 반가운 소식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수준의 연고대 논술이 나오잖아요. 우리 지역 상위권 아이들이 가면 100이면 100 다 박살나요. 애들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제시문을 이해를 못해요. 제시문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에 걸맞은 논술문을 전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걸 이해하려면 얘네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체계적이고 방대하고 깊이 있는 독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미 대학의 교양 과목을 넘어서서 전공 기초 과목까지도 그 실력이 내재화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지역에 그런 교육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그 시험에서는 외고라든가 과고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본 거예요. 이 논술 전형에서. 근데 오히려 이렇게 논술의 제시문에서 지나치게 어려운 내용의 출제를 갖다가 정부가 제한해 주면요. 우리 지역의 아이들한테는 이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대 논술문은 그다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여기 보신 것처럼 전체적인 내용만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이제 소설이죠. 이 소설이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러고 앞에 문학 지문 뒤에 비문학 지문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맥락의 지문들이 이렇게 이어져요. 여기는 또 다른 지문의 스타일이 이어지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4개 정도의 지문. 학교에 따라서는 7개에서 8개의 지문을 연달아 제시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지문들의 상관성을 짝짓기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문들을 갖다가 분석을 한 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대조적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그런 지문도 출제가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사범대학하고 인문 계열의 이제 중점이 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제시문 가, 소설의 내용을 나라에 드러난 비판적 관점을 순서대로 적용하여 논하라. 이랬을 때는 나다라의 비판적 관점을 뽑아내가지고 이걸 가에다 적용시키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따가 실제 자녀분들의 논술문 뭐 한두 가지를 저희들이 같이 보겠지만은, 아이들이 쓰라는 걸 안 쓰고 지금 단계는요, 지가 쓰고 싶은 걸 쓰는 단계예요. 그래서 제가 동문을 했는데 아이들은 서답을 해요, 지금.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글쓰기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신 분들한테 몇 번 그런 설명을 해드렸지만 아이들이 일주일마다 자기 글을 써본다는 것 자체가 이게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도 자기 글쓰기가 안 되는 이유가요. 학교에서 독후감 숙제는 열심히 내줘요. 그걸 이제 평가에 반영하기도 하고요. 근데 인터넷에 보면 독후감이 널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쭉쭉 긁어서 갖다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드래그 실력만 늘지 자기속에서는 스스로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하튼지 간에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골똘한 자기 생각을 전개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보다는 훨씬 좀 낫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다른 내용들은 쭉 생략을 하죠.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1000자짜리가 3개잖아요. 그죠? 이렇게 1000자짜리가 3개면 3000자인데 이럴 경우에 시간이 180분 정도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1400자 정도의 문항이 출제되는 경우에는 보통 120분 정도가 주어져요. 그 다음에 학교에 따라서는 앞에 요약형 문제 2문제 정도 하고, 그 다음에 8, 900자 정도의 문제, 300자, 300자, 한 8, 900자,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한 150분 정도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도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이 논술에서 제일 큰 문제가 아이들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고등학교에서 시작하면요. 논술 숙제 한 번 내주면 1000자짜리, 1200자짜리 써오는데 애들이 8시간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시작했고 아직 유연한 상태에서 지금 체계적인 단계를 밟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보다 글을 전개하는 속도 면에서는 훨씬 더 이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요거는 대입 실전 구술 면접입니다. 이제 뭐 논술 전형이 있겠지만 또 일반 심층 면접 전형도 있기 때문에 시험을 보러 가면 이게 국제통상학과예요. 예전에 무역학과라고 불렸던 거죠. 학교들이 이름을 좀 세련되게 좀 바꾸면서 과거와 학과명이 좀 개명된 학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문제로 골랐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제가 모의 면접을 했거든요. 근데 어버버버 하는 거죠. 벙어리 삼룡이 같이. 자, 이게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아이들이 문이과 학생들 뭐 1학년 때 사회를 다 배웁니다. 공통적으로.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아직 경제를 안 배워서 선택 과목이 경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경제를 안 배워도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죠. 환율이 하락했다. 근데 애들이 환율이 하락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자,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우리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인가요? 내려간다는 얘기인가요? 본인들도 이게 뉴스에서 엄청나게 많이 접하시는 얘기잖아요. 근데 애들이 초등학교일 때는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되죠. 막 특히 한 3학년 정도까지 질문하다가 4학년 되면 애가 어떤 질문도 안 하게 돼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때는 열심히 답하려고 노력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애들이 질문을 안 하면서 부모님들도 들려오는 뉴스를 그냥 흘려보내시게 되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사라지는 거죠. 자,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우리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반대예요.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우리 돈의 가치가 올라가요. 자, 그럼 우리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 여기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한국에 와서 여행을 하는 외국 관광객 숫자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줄죠. 줄죠. 우리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걔네들 돈의 가치는 떨어지니까요. 자, 일본의 아베 총리가 부임하면서 양적 완화에 나섰죠. 윤전기를 돌려서라도 일본 돈을 무한정 찍어내겠다. 왜 그런 정책을 발표했습니까?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거죠. 일본이나 우리나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일본 돈의 가치가 지나치게 높게 평가돼 있어요. 그러면
한국이나 중국과 같은 경쟁국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돈을 막 찍어내겠다. 일본 돈을 많이 찍어낼수록 일본 돈의 가치는 하락하게 되고 수출 경쟁력은 강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상품 가격이 내려가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명동에 작년까지 일본 관광객들이 득식을 했죠. 그죠? 지금 명동 가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눈 씻고 찾아볼래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가 됐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수입 사료를 사용하는 축산업자에게 이건 어떻게 작용합니까? 경영 환경이 개선되죠. 왜냐하면 수입 단가가 어떻게 돼요? 싸지죠. 우리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싸게 외국 사료를 수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축산업자는 더 많은 이익을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경영 경제를 선택한다면 가장 쉬운 문항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이런 문항에서 막힌다. 그러면은 입시는 포기해야 되겠죠. 한중 FTA가 체결되어 시행된다면 이 가정법이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면접관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 문제를 묻기 전에 지금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나라가 어딘지 알고 있나? 그랬을 때, 자, 여러분들, 어머님들이 질문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3개 권역과 지금 FTA가 체결되어 있죠. 첫 번째 체결한 나라가 한칠레 FTA죠. 여러분들 이마트나 홈플러스 가시면 칠레산 포도가 진열대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가 한미 FTA죠. 미국산 캘리포니아 오렌지가 이마트의 한 켠을 또 산더미 같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한 EU FTA가 있는 거죠. EU, 유럽연합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3개 국가와 지금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G2, 미국과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 영향력이 강한 나라라고 평가해서 G2라고 부르는데 이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 시장과 우리가 FTA를 체결한다.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희비가 교차하겠죠. 자, 누구에겐 유리합니까? 수출업자에겐 유리하죠. FTA라는 것이 결국 뭐예요? 관세 장벽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수출하는 사람들한테는 신나는 얘기죠.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자동차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직격탄을 맞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농업, 수산업,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가뜩이나 지금 앞선 3개의 FTA 때문에 농업 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과정인데 만일 중국과 FTA를 체결한다. 미국도 멀고 칠레도 멀고 유럽도 멀어요. 그렇죠? 근데 멀다는 것은 그에 따르는 운송비, 그 다음에 이 신선도 이런 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중국은요. 바로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특히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이게 뭐 쓰나미와 같은 일반 수산업인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뒤에 다른 문제도 많은데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쉬운 문제예요. 가장 출제되는 면접 문항 중에서 학생들이 그래도 이해할 만한 가장 쉬운 문항으로 고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이제 준비해야 될 내용들이 이 정도 수준 이상이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예시 문제를 뽑아본 겁니다.